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하현수라고 합니다. 오늘 빅데이터랑 AI 관계된 제약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NGS나 소마스캠 같이 유전체 분석 기술이나 아니면 이제 단백질을 분석하는 생체 분석 기술 자체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분석 비용 자체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특히 NGS 같은 기술이 등장하고 나서 유전체 분석 비용은 과거에 10억 달러 이상 비용이 들었던 데 비해서 최근에는 거의 $1,000 수준으로 이제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 단백질은 그 정도 속도는 아니지만 단백질 분석 비용 자체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체 분석 비용이 이제 낮아짐에 따라서 유전체 분석하는 건수나 유전체 분석 양 자체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이것들은 앞으로 또 분석 비용 자체가 더 낮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많고, 특히 $100까지도 낮아질 전망이다 보니까 유전체 분석 데이터량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3차원 구조 분석 같은 데서도 이제 알파폴드나 로제스타폴드와 같은 이제 딥러닝 AI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한 50년간 한 19만 개의 단백질 구조 분석이 이루어졌던 데 비해서 알파폴드2가 2020년에 공개되고 나서 2022년까지 2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정도로 이제 구조 예측 단백질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세포들이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좀 분석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런 세포들을 세포 하나하나 이제 분리하는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싱글셀 분석기 등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포 간 차이들도 분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세포의 개별적인 분석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얻어지는 데이터량도 월등히 많아질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의 영역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서 머신러닝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특히 이런 추세는 2010년대 중반 알파고 같은 이제 딥러닝 AI들이 등장을 하면서 세상에 좀 이제 머신러닝 기술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생물학이나 생화학 분야에서 이런 분석 기술은 계속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챗GPT나 달리 같은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AI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과거 AI들보다도 더 많은 데이터들을 더 빠르게 병렬적 연산으로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은 더 가속화될 거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이게 가장 영향력이 있을 거다라고 전망이 되는 거는 이제 과거에는 유전체나 단백질 자체에서 분석하기에도 데이터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단일 레이어 층에 단일 체약에 좀 머물러 있었다면, 점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분자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멀티오믹스 분석 자체가 좀 급격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유전체나 아니면 단백질체 하나만 보던 거에 비해서 더 많은 질환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제공되는 지식 정보들은 이제 치료제나 아니면 질병을 이해 수준 자체를 높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치료제 개발도 촉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생물학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는 이제 단백질 구조 예측에는 현재 AI 활용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작년 11월에 워싱턴대 베이커랩에서 로제타 폴드의 확산 모델, 달리와 같은 확산 모델을 공개를 하면서 AI가 이제 단백질 의약품 사육기 자체도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베이커랩 외에도 제너레이트나 엔비디아 같은 유명한 빅테크 기업들에서도 이런 단백질 설계 AI들을 활용한 약물 개발을 좀 시도하고 있고, 이런 추세들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폴드가 2020년에 이제 공개가 되면서 2가 90점 이상의 GDT 값을 보이면서 이제 실험실에서 실제 분석을 하는 거와 구조 분석을 하는 거와 비슷한 수준의 동등한 수준의 이제 예측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단백질 연구든 아니면 단백질 의약품 개발이든 AI가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게 쓰이고 있는 추세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마커가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런 중요해지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경향들은 짙어질 거라 보고 있는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마커를 동반했을 때, 바이오마커를 동반하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임상 1상부터 허가까지의 확률을 거의 한 2배 가까이 높일 수 있고, 각 임상 단계에서도 바이오마커를 동반했을 때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이다 보니까 바이오마커 동반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경향들은 최근에 작년에 IRA 법안이나 아니면은 저번 주에 있었던 미국 의회에서 이제 특허청을 통해서 특허 에버그리닝 전략이나 특허 덤불 같은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를 연장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조사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의 그런 공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빅파마들 자체도 이제 비용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경향들은 더 짙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비용에서 뭐 빅파마들이 쓰는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임상 비용을 포함한 R&D 비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임상 비용을 좀 낮추려는 경향들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임상 실패율을 낮춰서 개발에 쓰이는 비용 자체를 낮추려는 성향 자체는 높아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 뭐 가장 항암제 시장에서 뭐 대세처럼 많이 쓰이는 면역관문 억제제 자체는 항상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뭐 남종별로 꽤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반응률 자체가 표적 항암제에 대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뭐 30% 내외 정도 되는 반응률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단점이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면역관문 억제제들이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가장 첫 번째는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뭐 국내에 뭐 메드팩토나 뭐 제네신 같은 데들도 병원 파트너로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이외에도 뭐 ADC나 뭐 키모테라피 같은 것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병용약물을 통해서 반응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좀 고심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현재 면역관문 억제제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제 바이오마커인 PD-L1을 보완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에 대한 관심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바이오마커들을 이제 PD-L1을 대체할 바이오마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서 뭐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바이오마커의 직도를 높이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가 뭐 대표적으로 표적항암제랑 다르게 이제 면역세포를 다시 활성화시키면서 종양을 공격하는 특징 때문에 이제 뭐 면역세포의 분포도 중요하고 면역을 조절하는 세포들이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방법들이 활용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관문 억제제나 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ADC와 같이 조직 슬라이드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바이오마커 분석을 할 경우에 뭐 이미지 분석 기술, AI로 활용한 이미지 분석 기술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생물학 수준의 이제 뭐 멀티오믹스를 비롯한 이런 질환 관련된 유전자 정보들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DNA, RNA 또는 단백질에 대한 이제 치료제 타겟들은 더 많아질 거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한 10년, 20년간은 이제 RNA가 가장 선호되는 신약 개발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센트럴 도그마로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DNA로부터 시작해서 RNA, 뭐 mRNA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 자체가 인체에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활동들을 실제로 작용을 하지만 이제 단백질 그 기존 의약품들이 그래서 단백질을 타겟으로 많이 개발이 돼 있고, 뭐 단백질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단백질이 작용이 부족했던 환자들 같은 경우 유사한 단백질 펩타이드 같은 것들을 투여함에 따라서 이제 질환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증상을 개선하거나 이런 경향들이 띄었었는데,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원 구조다 보니까 약물을 개발하는데 뭐 결합하는 부위가 좀 부적절할 수도 있고 결합하기 어려운 부위들도 존재하고 이런 단백질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데 반해서 DNA나 RNA들은 이제 선형 구조나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좀 더 자유로워서 이제 약물 개발에서 좀 용이한 편이 있고, 다만 DNA가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치료제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쓸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여전히 DNA 편집 자체가 내 몸의 DNA를 바꾸는 경향이 있어서 뭐 비가역적인 성격도 띠고 있고, 이제 장기간의 데이터들이 아직까지 확인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장기 데이터들과 장기 안전성 데이터들이 확보될 때까지는 RNA 치료제 시장이 좀 급격히 성장할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그 JP모건에서 RNA 치료제 개발사로 이제 잘 알려진 엘라엘람의 자기들의 siRNA 임상 성공률을 공개를 했었는데, 이제 임상 1상부터 3상까지의 누적 성공률이 62%에 달할 정도로 뭐 업계 평균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높은 임상 성공률을 보였고, 이거에 더해서 뭐 최근에 이제 간 이외에 뭐 뇌나 근육 같은 데들로 RNA 치료제들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딜리버리 기술들이 좀 가시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간 관련된 질환 외에도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확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RNA 치료제 시장은 성장이 생각보다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RNA 시장 자체가 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RNA 치료제 개발들은 주로 바이오텍들이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시설은 그 CDMO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RNA 치료제 시장과 동반해서 올리고 CDMO 사업 자체가 큰 성장을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빅데이터가 늘어나고 있고 뭐 분석 가능한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신약 개발 타겟들은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제시되는 이제 신약 개발 타겟의 발굴 속도도 더 빨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이제 약물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뭐 블루프린트 바이오메디슨이나 국내 뭐 브로노이, 뭐 오스코텍 같은 이제 그런 약물 설계 기업들의 파이프라인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아까 뭐 면역관문 억제제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마커를 종합적인 바이오마커 분석에 AI를 활용을 하는 이제 AI 바이오마커들이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어서, 뭐 올리고 CDMO 관련된 이제 국내 기업 중에는 ST팜이 뭐 글로벌 수준에서 에질런트
리토덴 아베시아랑 같이 국내에서 주요 올리고 CDMO, 글로벌에서 그 주요 올리고 CDMO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보르노에도 정밀 표적 치료제를 설계하는 기업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 AI 기업으로는 AI 헬스케어에서 진단 기능, 진단 사업도 하고 있지만 룬닛은 AI 바이오마커들도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세 기업을 이제 관련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걸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은, 일단 빅데이터가 늘어나고 AI 기술들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생물학 분야에서 연구 속도는 점점 빨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빨라지는 속도에 따라서 새로운 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 타겟들도 자연히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RNA 치료제들 시장이 빨리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약물 설계 기업들도 치료제 타겟이 늘어남에 따라서 파이프라인이 늘어나고, 파이프라인 증가는 자연히 라이센스 아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복합적인 바이오마커들이 알려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AI를 적용한 알고리즘 분석이 중요해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